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세기에 두 개의 위대한 발견, 영화와 정신분석이다라고 정신분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주장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진이라는 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1800년대 후반쯤이시죠. 네, 그렇죠? 코닥에 의해서 한 1880년경에 분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물물인 거죠. 마치 지금 우리한테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문물이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새로운 문물이듯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반을 생각해 보면 뭔가를 찍는다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다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로 우리에게 다가온 굉장히 새로운 문물이었어요. 이게 정말 최첨단 과학인 시기인데, 이때 그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면은 1800년대 후반부터 90년 1900년 초반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 1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처음으로 이제 지구 끝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만국박람회 이런 거 해가지고 흑인들, 토인들 데려다가 보여주고 에펠탑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뭔가 과학 문명이라는 것, 내지는 어떤 세상을 조작하는 것, 이런 과학에 의해서 뭔가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낙관적 희망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나 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영화에서 나왔듯이 그 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괴이한 모습들의 사진첩들을 보잖아요. 클린트는 거기서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정신과 신경과 환자들, 매독이 있는 사람의 정신과 환자들이 막 이상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모습을 찍는 게 초기 영화 감독들이나 영화를 했던 사람들 필름으로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의료 기록으로 남기게 된, 또한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저희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들의 사진들 중에서 저런 것들이 많은데, 저것들을 이제 클림트가 아니라 에곤 슐레 같은 경우는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그걸 자기 그림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또 그런 조작, 어떻게 그걸 이용한 사진첩을 만들겠다고 이제 하는 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네, 당시 이제 19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세기 전환기, 보통 우리도 보통 9라는 숫자, 꽉 채워진 숫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여러분들 지금 29살인 사람들은 곧 30이 며칠 후에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어떤 이 시기 세기 말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세기 말의 불안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대한 어떤 그 만족이, 지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엔나의 경우는 예술사조로서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전시장 건물 이렇게 들어가는 그 건물이 이제 비엔나 분리파, 비엔나 세제션이라고 해요. 그 건물입니다. 그 비엔나 분리파에 속했던 사람이 보통 이렇게 그 오스트리아의 클림트나 에곤 실레 같은 사람인데요. 분리한다는 말은 이제 뭐로 분리하냐면은 그 아버지 세대로부터 아들의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레도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듯이, 이제 이 아버지 세대로부터의 아들의 세대가 분리한다는 것은 전통과의 결별이고 반항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이게 집단적 오이디푸스적인 반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술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의 그 모토는 시대에는 시대의 예술을,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의 예술을 하겠다. 그리고 예술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세대의 구닥다리적인 어떤 관습들을 내던져 버리겠다는 건데, 작품에서도 그런 면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은 이제 음악계에서도 볼 수 있었던 쇤베르크의 12음계, 조 자체를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전의 전통 자체를 그냥 과격하게 계승하기보다 완전 전면 부정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운동화되는, 그게 꼭 미술에서만 있었다기보다 예술 전체, 문화 전반으로 흐르는 사회적 큰 흐름이었다는 면들을 보게 되는, 그
첨단 쪽에 한쪽에 이제 에곤 실레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에곤 실레와 클림트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될 부분이 있는데 클림트는 이제 실제로는 에곤 실레보다 28살 위에 완전 다른 앞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던 셈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곤 실레에게 클림트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순간 아버지 환영을 보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약간 매독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가 미쳤기 때문에 뭐 우리 재산을 모두 태워버렸어.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좀 사료들을 보면은 이런 아버지는 신경 매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쳤다라는 이제 광인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매독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지는 압상트 같은 독한 술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한 정신증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경 매독, 그러니까 성병이 워낙 창궐했었기 때문에 그 매독에 걸리면 그 매독이 뇌에까지 전이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광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렇게 신경 매독에 걸리게 돼서 한 3, 4년 정도를 거의 뭐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으면 황폐해진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근데 그게 에곤 실레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곤 실레에게는 그 엄청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에곤 실레의 소화기와 청소년기 사이에 아버지는 부재했을 가능성, 아버지의 존재라는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 있는데, 그나마 에곤 실레가 그 그림을 그려내고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건 클림트의 존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 아버지의 존재가 없으면 그럼 엄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또 어떤 문제가 이 엄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난 처음에 엄마가 아니라 하숙집 주인인 줄 알았어요. 느낌이 좀 보면 너무 차갑고, 집주인이 너 왜 남의 물건 갖고, 아니면 고모 아니면 이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도 정말 냉정하게 이거 내 거니까 가져갈 거야라는 식으로 몰트 같은 엄마가 나오죠. 즉 아마도 감독은 에곤 실레가 본 세상과 에곤 실레가 생각했을 거라서 느끼는 어머니를 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료들을 보면은 실제로도 에곤 실레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요. 에곤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애착이라는 것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에곤 실레의 누나가, 손인 누나가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게르티가 나올 난산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난산이 굉장히 어려워. 옛날에는 난산이라고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는 신경매독으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면들을 볼 때 심한 산후우울증이나 심한 우울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가 처음에 자라면서 엄마를 무지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애착이 형성되고, 애착이라는 게 엄마가 아이를 대해주고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엄마와의 어떤 가장 강한 진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되는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애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막 찾는데 엄마는 오질 않아요. 그럼 처음에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오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돼요. 근데 이게 모울비라는 정신분석가가 그 전쟁 고아들을 영국에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찾아낸 이론이에요. 애착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 쭉 고아원에 있으면서 그냥 우유만 막 젖으로 우유만 먹이다 보니까 애들이 애착이랑 형성되지 않고, 나중에 부모들이 겨우 찾아내가지고 뭐 입양을 하러 와도 별로 찾아도 좋아하지도 않고, 나중에 자란 다음에도 애착이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얼루프한, 그냥 무심하고 누군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더라 라는 게 이제 애착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